자, 9월 6일입니다. 어제 제가 데이터셋을 하나 제시를 해드렸었고, 이거에 대해서, 음, 한번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이 엑셀 파일에 대한 데이터의 의미는 여기 서머리 탭을 보시면 다 제가 정리를 따로 해놨으니까 요거 참고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제 문제 이야기할 때 1년 내 재발 여부는 고려하지 말고 단순히 재발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요거까지 고려하면은 좀 모델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아마도 풀 날짜하고 재발 날짜에 대해서는 날짜는 고려를 안 해도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재발 날짜 얘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재발하지 않은 경우는 마지막 검사 날짜니까 이게 의미가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서 날짜 데이터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1년 내 재발 여부 데이터도 제외하고 그 재발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세요가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무슨 최장암 관련된 데이터라고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이 데이터도 저도 어제 처음 봤어요. 데이터의 출처. 자, 녹화 다시 켰습니다. 예, 조금 전 얘기는 오프 더 레코드로 해야 될 얘기라서 따로 안 했고요. 일단 뭐 데이터가 그렇게 생성된 거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면은 이제 쭉 데이터들이 있고 156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걸로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를 할 건데 그 분석 모델, 그 학습 모델을 만든 다음에 머신러닝 학습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그 스트레이팅 모델스 일반 통계 분석에서 로지스틱 했었잖아요. 걔로도 분석을 돌려봐서 결과를 비교해 보면 돼요. 차이가 되게 심하게 난다 싶으면은 모델을 좀 잘못 방향성을 잡은 거고, 차이 얼마 안 나네 싶으면은 제대로 간 거고. 네, 그렇게 방향성을 잡으시면 되고요. 데이터가 생각보다 적어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어차피 타이타닉 데이터도 이 정도니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꽤 많은 기능들을 이제 헬퍼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모듈화해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건 어제 밖에서 잠깐 얘기했던 건데 그 지금 엑셀 보면은 위에 화면이 위에 이 색깔이 아마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쓰는 엑셀하고 다르죠. 이게 2022년도 버전이거든요, 엑셀이. 요 다음 버전이 지금 베타 버전이 나와 있는데 저도 베타 버전은 아직 못 구해봤어요. 그게 비공개 테스트 중이라고 해서 유튜브에는 벌써 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 엑셀 올해쯤에 새로 나오는 엑셀을 접하시게 되면은 이 수식 메뉴에서 함수 더보기 옆에 버튼이 하나 생길 거예요. 이런 버튼이요.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파이썬 삽입이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이렇게 엑셀에다가 equal py라고 하면 이렇게 칸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기다 파이썬 소스 코드 코딩하면 돼요. 임포트, 뭐 데이터 프레임, 심지어는 스크롤링,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들, 머신러닝 다 먹어요. 일반 파이썬 코드 블록이에요. 여기선 단순하게 이렇게 수식 처리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차트 만들기, 뭐 데이터 프레임 처리하기 뭐 이렇게 다 매뉴얼이 벌써 나와 있는 거 봐서는 조만간 등장을 할 것 같고요. 대신에
엑셀 파일에서 이제 파이썬 쓸 때 동작 못하는 게 리드 엑셀 함수, 리드 CSV 함수. 그거는 동작을 안 한대요. 왜냐면 자칫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참조시키는 그,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이거 자기 상관이 아닌데. 아, 재기 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지원을 안 한대요. 그거 빼고는 우리가 쓰는 모든 기법을 여기 다 적용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때 되면은 여기서 사용하기에는 이제 함수 단위로 호출하는 게 간단할 테니까,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모든 기능을 모듈에다 때려박기 시작한 게 이제 대기였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엑셀도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 툴이 되는 거죠. 여기서 파이썬 코드 작성하고 이렇게 생긴 거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모든 일반 사무직들, 엑셀을 사용하는 일반 모든 사무직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탑재해야 될 시기가 조만간 올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일단은 진행을 해보죠. 패키지 준비하기. 패키지는 타이타닉 분류에서 사용했었던 패키지들을 일단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 밖에 뭐 다른 기능들도 하면서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그건 일단 그때그때 참고하기로 하고요. 무슨 임포트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 네, 헬퍼가 사실 좀 너무 멀리 오긴 했어요. 담고 있는 기능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남 같아서는 이거 클래스로 만들어서 좀 종류별로 좀 구별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긴 한데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이거를 고치면 앞에 예제들을 다 손봐야 돼. 그래서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생각한 데는 이제 그 일반 통계용 클래스, 그 다음에 머신러닝용 클래스,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릴 때 쓰는 클래스 이렇게 좀 세 개 정도로 분할해서 객체 지향으로 좀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긴 한데 앞에 예제가 다 날아가야 되니까 그냥 참고 쓰고 있습니다. 30초나 걸렸네요. 임포트 하는데. 자,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 가져옵시다. 오리진은 리드 엑셀 hps data.m.kr. 자, 그 다음에 얘가 F03에 biostate.xlsx. 자, 이렇게 해서 잘 가져왔는지 상위 몇 개만 이렇게 뽑아보죠. 자, 가져왔어요. 자, 지금 여기서 가져온 것 중에 일단 가장 쓸데없는 건 예, 고유번호죠, 요거. 고유번호. 그래서 그 고유번호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인덱스로 써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인덱스 콜은 id로 잡아줬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인덱스 콜을 따로 안 잡고 id 필드 그냥 드롭시켜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인덱스 값은 분석하면서 직접적으로 쓰이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가져와 봤고요. 데이터를 이제 별칙치가 있으면 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별칙치를 먼저 확인해 보죠. 자, 결측치는 하나도 없네요. 자, 결측치 없음이라고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기본 통계 확인하기 전에 일단은 명목형 변수에 대한 그 데이터 타입 처리부터 진행을 할게요. 명목형에 대한 데이터 타입 설정부터 진행을 하죠. 자, 지금 여기 표를 보면은 명목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재발, 1년 내 재발 여부, 그리고 암의 병기. 이게 췌장암 1기, 2기, 3기 그 말이에요. 이거는 서열 척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암이 처음에 1기였다가 그 3개월 후에 2기로 발전을 했어. 그러면은 한 달 후에는 1.5기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얘는 그냥 카테고리 값이에요. 서열이 아닙니다.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맞을 거예요, 아마. 카테고리로 치는 게. 이건 절대 서열 척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흡연 여부, 흡연 비여, 그 다음에 비만 여부. 자, 그 다음에 PCA 19.9. 이게 무슨 값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뭐 수술 직후에 어떤 뭐 지표가 되나 봐요. 근데 이 지표를 가지고 파생변수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 두 개도 지금 명목형으로 쳐야겠죠. 보통 데이터 수집값 자체가 지나치게 좀 그 범위가 자잘자잘하게 나오면은 그거를 좀 간단하게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명목형으로 바꿔요. 또 비슷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서울시 안에서 구별로 뭔가 차이가 나는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서울시에 있는 구, 종로구, 강남구, 뭐 서초구 이런 것들은 다 지역이잖아요. 이거는 명목형이죠. 근데 그거를 다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명목형의 값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데이터를 보통 도심과 부도심으로 나눠서 파생변수를 따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도심, 부도심 요거 두 개만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도심과 부도심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따가 오후에 할 내용에 더 나오겠지만 서울시에서 정의한 게 있어요. 무슨 구는 도심으로 치고 무슨 구는 비도심이다라고 서울시에서 정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냥 다짜고짜 가운데 있어서 도심이 아니고요. 도심으로 나눠져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는 도심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 이따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럼 여기서 명목형인 애들 다시 취해보면은 재발 여부. 자, 요게 명목형이고 성별도 명목형이네요. 자, 그 다음에 얘네도 명목형. 얘네도 명목형이네요. 몇 개만 복사했는데 왜 다 복사돼? 자, 그럼 필요한 필드 이름들만 뽑아볼게요. 자, 얘네가 지금 필요한 항목들이죠? 헬퍼 페이지 안에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스택홀이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전달하고 내가 바꾸고 싶은 필드 이름들을 전달하면 라벨링을 처리하고 싶으면 요거를 true로 주면 되는데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라벨링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라벨링 처리는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요거만 세팅해주면은 이 안에서 데이터 타입을 이제 카테고리로 바꿔서 리턴을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었죠. 근데 뭐 함수 쓰기 복잡하면은
요 구문을 여러 번 써서 내가 직접 바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갈 코드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명목형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설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타입은 오리진의 성별, 데이터는 에지 타입 카테고리. 이렇게 해서 데이터 타입별로 나눠주는 거. 바꾸고자 하는 필드들을 다 잡아주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너무 그 결과 뻔한테니까 일단 주석으로 막아놓고. 두 번째 방법은 헬퍼점 또 카테고리 오리진 주고 그 다음에 바꾸고 싶은 필드 이름에 이 항목들을 리스트로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라벨링은 처리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cdadf.info라고 해서 확인해 보면은 그 카테고리 셋 카테고리구나. 셋 카테고리. 네. 자, 뭐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이 함수가 제가 전에 뭐를 손을 해서 그런지 뭐가 지금 잘 안 먹네요. 일치. 요거는 그냥 정석대로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 타입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적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기술 통계 혹은 상자 그림 같은 거를 그려봐요. 자, 오리진.디스크리브라고 하면 이제 기술 통계량이 쭉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보는 과정에서 날짜 필드는 필요 없으니까 빼자 그랬죠. 날짜 필드는 빼자 그랬고, 그럼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부터 먼저 빼고 넘어와야겠네요.
자, 문제에서 제외하도록 정의한 필드는 제거하겠습니다. 오리진점 드롭. 자, 먼저 1년치 개발 여부, 그 다음에 날짜 필드, 오피 데이트, 그 다음에 재발 날짜. 자, 열로 삭제하고, 그 다음에 원본에 바로 반영을 할게요. 자, 데이터 다시 불러오고, 삭제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원본에서 이제 바로 반영하는 거를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중간에 뭐가 잘못돼서 여기부터 다시 하고 싶으면 이 코드를 다시 하고 싶으면 이미 이 컬럼들이 지금 한번 실행했으니까 제거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실행하면 에러 나요. 그 다음에는 없는 거 지우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리진은 건드리지 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하려면 여기 데이터에서 가져오는 것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오리진을 안 변하는 거고 여기서 그 필드를 제거한 DF가 매번 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오리진은 안 변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몇 번을 실행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DF라고 해서 필드를 제거한 걸 새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도 DF 갖고 다시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재발한 지 1년 된 날짜는 제거했으니까 빼고, 자,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뀐 거 확인했고, 네, DF에 대한 디스크리브를 확인을 해라. 자, 기술 통계량을 확인하는 목적은 뭐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 가장 큰데, 근데 그게 이렇게 표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 사실 알아보기는 쉽지 않으니까 시각화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 혹은 평균값의 단위들,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서로 이제 데이터 단위가 좀 작다. 데이터의 그 평균량이 좀 차이가 크다.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그냥 분석할 게 아니라 표준화, 표준화를 해서 처리하는 걸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예제들은 표준화를 적용을 한 거랑 적용하지 않은 거랑 매번 비교를 했는데 매번 표준화했던 게 결과가 훨씬 좋았죠. 사실 그거는 머신러닝에선 당연한 겁니다. 자, 상자 그림을 확인해 볼게요. 1점 피규어, 그 다음에 SB 점 박스 플롯, PLT 점 쇼, PLT 점 클로즈, 오리엔트 H라고 하니까 이거 옆으로 가네요. 자, 여기 보면은 요 이상치 데이터 하나 때문에 다른 그래프들이 거의 안 보이네요. 그쵸?
CA19.9 여기에서 이상치 데이터가 하나 검출이 됐는데 그 데이터 하나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뭐가 잘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이 수치가 실제 맞는 값인지 이상치인지는 제가 판단하기가 좀 이쪽 분야에 전문 지식이 너무 없어요, 지금. 이게 무슨 검사 수치일 텐데 이게 정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판단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혼자 덩그러니 그 수치값이 놓여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상치라고 간주를 할게요. 이게 뭔지 몰라도 좋고 안 좋고가 한 요 정도 상에서 좀 안 좋고가 나와야지 혼자 이렇게 튀어 있는 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지금 한 4만보다 큰 데이터 요 값을 이상치로 간주할게요. 밑에 거 3개는 그냥 뭔가 검사 수치가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온 사람 이거는 좀 오류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CA 19.9에서 약 5만 정도의 값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값을 이상치로 간주하고 정제를 하고 넘어갈게요. 혼자 이상치가 튀면은 이상치가 되게 튀면은 걔는 오히려 표준화 하면 역효과가 돼요. 그래서 이상치가 우리가 지금 대부분 표준화를 민맥스 스케일러도 잘 안 쓰고 거의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쓰잖아요. 이상치가 있을 때 쓰는 스케일링 함수는 따로 있어요. 그거를 쓰면 모르겠는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거든요, 사실. 특히 머신러닝은 이상치에 굉장히 취약해요. 왜냐면은 모든 데이터가 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전제하고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머신러닝 코드는 코딩하는 사람이 알아서 정규 분포 따르는 데이터 주겠지라고 믿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상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얘는 정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한 10시 20분이네. 자, CA 19.9 요 값에서 5만 정도의 수치값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이상치로 처음에는 그냥 간주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궁금해서 아까 좀 전에 한지님한테 가서 물어봤거든요. 다행히 저 친구가 이쪽 분야 전공이라서. 그러니까 막연하게 분석을 하면은 전문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분석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데이터 처리할 때는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참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이게 실제 데이터라면은 이 사람은 시한부일 거래요. 그래서 아마 포스트 머시갱이 요게 이제 소술 직후의 데이터인데 요거를 같이 비교해 봐야 이상치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요 데이터만 따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치 확인. 자, DF에 CA19.9에 대해서 맥스 값을 취해보죠. 네, 48,559.8이에요. CA19의 맥스라고 변수를 잡고요. df.처리. 네, CA19.9가 요 설정한 요 맥스 값과 같은 거를 뿌려보면은 CA19.9 요 값을 지금
쉴드 이름으로 인식을 못하네요, 얘가. 역다운표요? 오케이. 자, 요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수치를 봤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최장암 기수가 최장암 2기로 나오거든요? 그럼 말기가 아닌데 지금 지나치게 높은 거니까 요거는 이상치로 볼게요.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개인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4만 넘는 게 세 개나 된다고요? 엑셀로 지워보니까 4만 캐치.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적당히 그럼 한 4만 정도보다 큰 거라고 한번 봅시다. 일시 100천만. 100건. 페이지가 다 2기로 나오네요. 자, 그럼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C가 4만이 넘는 경우가 모두 2기, 최장암 2기로 확인됩니다. 최장암 2기라고 하는 거는 스테이지가 2라는 거죠. 여기서 뭘 확인할 거냐면은 그럼 스테이지가 2기로 나온 데이터가 딴 게 또 있는지를 볼게요. 그럼 그거랑 CA19 값을 비교했을 때 값이 만약에 2기임에도 이게 낮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상치를 칠 거고요. 만약에 스테이지 2기가 요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맞는 데이터로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스테이지가 2인 데이터를 봅시다. 자, 대부분 최장암 2기에 대해서는 이 수치가 그렇게 심하게 높지 않게 나오는데 얘네만 유독 높네요. 그리고 포스트, 이게 수술 직후 수치값인데 84에서 50으로 떨어지고 이 사람은 더 높아졌네. 떨어지는 그 격차도 보면은 요 정도로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좀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내려가네. 최장은 완전 제거. 음, 제발, 제발, 제발. 고민되네. 이거 제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죠? 수치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조사 데이터이긴 한데, 조사된 배경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갈게요. 저 유독 큰 애들을 이상치로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행 자체를 날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 행 자체를 안 날린 거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수치가 4만을 넘는 경우를 다른 최장암 2기와 비교했을 때 행 차이가 나므로, 필드 이름이 뭐지? 수치가 4만을 넘는 경우를 이상치로 판단하고, 제거하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상치를 정체할 건데 그냥 한 단위로 날리겠습니다. 자, 아까 가져왔던 코드, 이건 필요 없고. 자, DF 커리가 4만이 넘어가는 데이터, DF 커리가 4만이 넘어가는 데이터에 대해서 인덱스를 취하면 인덱스가 튀어나오죠. 자, df.drop 하면서 쿼리 조건에 맞는 인덱스를 하라고 얘를 인플레이스 true로 갈게요. 이상치 정제를 한 거를 이제 df2로 가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상치 정제 결과를 상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4만이 넘는 애들은 빠졌어요. 좀 아직도 높은 데이터가 있긴 한데 요거는 그 정상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요 이상치 데이터들을 고려하면은 굳이 표준화를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표준화는 적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상치를 정제했고요. 로지스틱이니까 선점도 그래프랑 추세선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모델을 쌓기 위해서 랜덤 시드 고정하고,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를 구별을 해야 되니까, y는 df2에서 이제 개발 여부, x는 df2에서 개발 여부 제거. 그래서 데이터가 각각 몇 개씩인지 확인해 보면은 153개의 14개 변수, 153개. 얘는 그냥 지금 시리즈 객체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표준화를 넣을 건데, 데이터 표준화 넣을 때 카테고리 타입은 섞여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x.info를 다시 확인해 보면은 여기 타입이 카테고리 타입인 애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일단은 덜어내야 돼요. 자, 아까 그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꿀 때 그 썼었던 필드 이름들 다시 한번 넣겠습니다. 명목형 변수는 범위 변수로 변환해야 하므로 데이터를 종류별로 구분을 할게요. 자, cx는 x.drop 여기서 성별 그 다음에 페이지 그리고 스모킹 비만 그다음에 요갑하고 요갑 x1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x2는 x.filter라고 해서 얘네들 또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x1은 연속형 변수만 추출한 거예요. 키에러 아, 자, 연속형 변수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명목형 변수만 추출하겠습니다. x2는 x.filter 에서 x2.info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자, 그럼 표준화는 x1에 대해서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x2는 더미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더미 변수 만들 때 값의 종류가 0하고 1 두 개밖에 없으면 걔네는 더미화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값의 종류가 3가지 이상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데이터 표준화 네, 연속형 변수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을 할게요. 어, 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만든 다음에
X 스케일은 여기다 X1을 줍니다. 자, 스탠다드 스케일러 지금 임포트 안 됐다고 에러 났죠? 노란 줄 나는 게 그럴 것 같았어요. 올라가서 임포트하고 올게요. 하이퍼에 만들어 놓은 스케일 함수를 안 쓰는 이유가, 지금 안 쓴 이유가, 그, 여기서 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빅테를 리턴을 받아야 나중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예상치를 돌릴 때 그때 이제 이 학습된 객체를 가지고 스케일링을 또 해야 맞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매번 스케일러 객체를 새로 만들면 그 표준화 기준값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서로 다른 데이터가 돼버려요. 그래서 한 번 만든 스케일러 객체는 계속해서 재사용해야 됩니다. 자, 임포트한 부분 실행을 안 한 것 같아서 여기에 다시 실행 한번 하고요. 아, 이게 배열로 떨어지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스케일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미 변수 처리한 거랑 또 결합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을게요. 컬럼은 X1의 컬럼을 그대로 넣어서 네, 이렇게 표준화된 데이터를 뽑아냈고요. 자, 명목형 변수를 더미 변수를 변환할 건데 이걸 변환하기 위해서 명목형 변수에 대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종류별로 몇 개씩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종류별로 몇 개씩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더미화해야죠. 데이터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확인을 합니다. 자, x 점 value count를 때리면 자, 성별이 1일 때 스테이지 3. 아, 사실 이거는 그냥 표를 봐도 나오긴 하죠. 서머리 보면은 얘는 할 필요 없고 얘도 할 필요 없고 할 필요 없고 스테이지 요거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해야 되는 필드는 데이터 엑셀 파일에 에서 스테이지하고 요 필드만 값이 세 종류로 확인되니까 얘네들만 이제 표준화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x2의 범위는 x2dm이라고 할까요? x2dm은 get 범위스 x2를 주는데 여기에 우리가 변환하고 싶은 컬럼의 요거 두 개다라고 전달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범위 변수 처리할 때 첫 번째 필드는 날려버려도 된다고 했으니까 드롭 퍼스트 true로 걸고, 그리고 백더미는 기본적으로 그 변환되는 값이 불린 값으로 떨어지죠. int로 바꿔야 되니까 데이터 타입은 int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x2dm의 헤드를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페이지 2인 거, 그 다음에 스테이지 3인 거, 그리고 요 데이터. 이렇게 더미 변수화 됐고, 나머지는 남아있죠. 이제 이거를 원래의 x스케일 df랑 합쳐야 돼요. 자, 연속형과 범위 변수로 변환된 명목형을 결합합니다. 아까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x스케일 df라고 했죠? 그냥 xdf라고 합시다. xdf는 머지 x스케일 df랑 그 다음에 레프트 인덱스가 같은 것끼리 결합하면 되니까요. 여기 노란색 가는 거 보니까 또 머지 함수 임포트가 안 돼 있어요. 위로 올라가서 임포트 좀 할게요. 머지 한자스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xdf를 다시 확인을 합니다. 자, 데이터가 이제 좀 가지런해졌네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훈련 데이터하고 검증 데이터로 분할을 할게요. X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XDF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Y.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뭐야, 왜 또 에러야. 아까 Y라고 만들어 놓은 거 좀 확인 좀 해볼게요. 153. 백 149. 아, 지금 이거를 분할할 때 XDF의 행수는 149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Y의 행수는 16개가 됐거든요. 아니, Y의 행수는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153인가 그렇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 이상치 정지할 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은 아닌데 여기서 추렸으니까 막 그럼 지금 X랑 Y가 개수가 지금 서로 다르니까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잘못된 부분을 지금 체킹을 했는데요.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서 처음에
요 id 값으로 지금 인덱스를 잡아놨잖아요. id 값은 1부터 시작하는 일련 번호 체계였거든요. 근데 쭉 오다 보니까 아까 표준화를 진행할 때 데이터 표준화라고 나오는 전부 넘파이 배열로 떨어지잖아요. 그걸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인덱스가 0부터로 리셋됐어요. 기존의 인덱스를 여기 안 걸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머지를 하는 과정에서 인덱스가 똑같은 애끼리 결합해라라고 했으니까 한쪽은 0부터 시작하고 한쪽은 1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얘는 앞에가 하나 더 있고 마지막에 하나가 적고 데이터가 한 칸씩 밀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X랑 Y가 데이터 수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인덱스도 넣어줄게요. 네. 표준할 때 인덱스를 유지를 해줘야 여기서 이제 그 더미 변수 만든 거랑 인덱스가 똑같은 것끼리 결합을 시키죠. 네, 153개 돌아왔죠? 이제 분할. 자, 분할 깔끔하게 됐고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요. 자, 모델 만드는 코드는 뭐 이제 뻔하니까 만들고 학습을 진행합니다. 전처리 과정이 어찌 됐건 간에 최종적으로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이렇게 받으니까 이후 코드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계속 똑같이 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F옥수가 500번 만에 만약에 얼리 스타핑에 걸려서 끝나면은 F옥수가 적절한 건데 얼리 스타핑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번까지 다 채우면은 F옥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학습하기에 난이도가 좀 높은 데이터라는 거죠. 가보죠. 왜 걸자마자 이러냐. 아, 미안해요. 여기 인풋 쉐이프가 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16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냥 복사 붙여놓기 해서 잘못 넣네. 자, 모델 다시 넣고 학습. 82번 만에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머신러닝의 학습률을 평가해보죠. 보통 이제 데이터가 손실률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과적합이 발생했다고 봐요. 얘네가 이렇게 이게 격차가 이렇게 커지면은 이거는 이제 과적합이 발생한 거고 이럴 경우에 제일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일단 데이터를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된 표본수가 적다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150여 건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데이터가 적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뭐 그냥 감안하고 들어가야죠. 어, 당장 뭐 어느 병원 쳐들어가서 이거 데이터 좀 주세요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니까 머신러닝 돌리려면 이따가 오후에 할 거 보면은 아, 저 정도는 모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아마 느끼실 텐데 일단 최소 10만 건은 기본으로 때려 받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 격차가 크게 나오니까 자, 이제 로지스틱 회기에 대한 근데 훈련 정확도가 93%와 검증 정확도가 84%가 나왔대요. 손실률은 23, 45. 물론 이게 지금 데이터 자체가 의학 데이터니까 사실 이것도 쓰면 안 되긴 해요. 근데 통상적인 그 머신러닝 정확도가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왜 이렇게 잘 나왔지? 라고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의심을 해보기 위해서 실제로 그
혼동 행렬 같은 거를 확인을 해야죠. 자, 결과를 받은 다음에 이 로지 리절트에 대해서 CMDF를 확인해 보면은 잘 맞추는데요? 응, 되게 잘 맞추는데 7개밖에 안 틀렸어. 자, 그럼 비교를 좀 해봅시다. 예측치를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프리드, 트레인 프리드는 모델점 프리딕트. 프리딕트 클래스라는 함수를 제가 지금 처음 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함수가 맞는지 좀 볼게요. 이런 기능 없대요. 코딩 AI가 바보 같은 기능을 했어요. 자, 엑스트레인으로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프리드, 엑스테스트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추측값이 아니라 그 재발이 발생할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50을 초과하면은 true로 보고 50이 초과하지 않으면 false로 봐야 돼요. 왜냐면 공급 변수 자체가 0하고 1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0하고 1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결과 데이터셋 한번 구성해 볼까요? 자, 일단 트레인 프리드에서 얘가 지금 2차 배열이니까 플래툰으로 바꾸고 이게 0.5보다 크네 라고 하면은 불린 배열이 떨어져요. 플래툰으로 넣으면은 다 이렇게 1차원 넌파이 배열로 떨어지잖아요. 넌파이 배열의 장점이 뭐였냐면은 배열 통째로 놓고 연산을 시켜버리면은 각각의 원소한테 그 연산을 다 한다였어요. 그게 리스트하고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불린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가로를 묶어서 as type int 그러면 원활한 게 만들어지죠. 요거랑 그러면은 테스트 프리드도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지겠네요. 트레인 프리드 빈 빈이라고 하는 거는 0하고 1로 떨어지는 데이터를 보통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너리 줄여서 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테스트 프리드 빈 이거를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맞춰보면은 얘도 만들어지겠죠? 프레임 리절트 DF는 데이터 프레임 Y 트레인은 Y 트레인
다음에 트레인 프리드는 예.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냥 좀 단순하게 갑시다. 이렇게. 음. 여기를 실행을 안 했구나. 자, 요게 지금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관측치와 예측, 머신러닝 예측치예요. 전체 107개 중에 10개 남짓 출력되는데 지금 이것만 봐도 하나, 2개 빼고는 꽤 잘 맞추고 있네요. 사실 근데 이런 사람은 상관없어. 이런 사람 왜냐면은 머신러닝이 그 암이 재발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재발 안 했다. 이 사람은 괜찮아. 근데 이런 사람은 머신러닝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해서 맘 놓고 살았는데 실제로 재발하면은 이 사람은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의 분석 모델은 정확도가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돼요. 이런 모델을 함부로 사람한테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파이널 프로젝트로 이쪽 분야는 물론 환지님은 예외긴 하지만 다른 분들은 이쪽 분야 데이터는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정확도에 대한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 어려워 그래서. 그리고 용어에 대한 전문 분야 사실 스마트 시티나 뭐 그런 도시 관련된 데이터는 솔직히 우리가 인터넷 서칭하거나 대충 상식으로 톱밥으로 때려도 대충 무슨 말인지 감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쪽 분야는 공부를 안 하면 용어 자체를 알기가 힘드니까 이건 나중에 환재님만 하세요 이런 건. 우리는 한번 경험해 보는 걸로 만족을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테스트 리절트 DF 여기서도 Y 테스트에 Y 테스트 값 넣어주고 그리고 테스트 프리드에는 바이너리로 변환한 요값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잘 됐죠? 이제 요걸 가지고 조금 있다가 좀 간단하게 시각화 같은 거 좀 해서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좀 봅시다. 일단은 결과로 봐서는 꽤 잘 맞췄어요. 7번 빼고 다 맞춘 거니까. 이대로 놓고 이제 다음 교시에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얼마나 잘 맞추는가에 대해서 좀 시각화로 어떤 그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예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자, 그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관측치와 예측값을 만들어 놓은 데이터 프레임을 선정을 해놨는데 결국 지금 여기서 알고자 하는 건 얘가 맞았는지 틀렸는지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DF에 그 리절트라는 파생 변수를 하나 추가할 건데 이 파생 변수 값은 데이터 프레임 DF의 Y 트레인 하고 그 다음에 예측값 이게 동일하면은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넣게끔 할 겁니다. 마크다운 했네요. 자, 그럼 이게 정답은 true가 됐고 못 맞춘 거는 false가 된 거죠. 자, 이걸 가지고 한 번 더요. 자, result df의 result에 대해서 value count를 볼게요. 그러면 true는 100개, false는 7개라고 나왔죠.
자, 같은 방식으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그냥 한 번에 갑시다. 테스트 리절트 df, 그 다음에 테스트 리절트 df의 리절트는 또 각각의 데이터와 같은지 틀린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넣고요. 네, 그래서 넣고 요거에 대해서 밸류 카운트를 또 걸게요. 얘는 앞에 거는 변수에 좀 담을게요. 트레인 밸류 카운트. 여기서도 테스트 밸류 카운트. 자, 어디서 해로? Y 트레인이 아니고 Y 테스트죠, 여기는. 트레인 프리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변수 이름이 계속 엉키네요. 트레인 프리드가 아니고 테스트 프리드. 자, 훈련용 데이터로는 그래도 좀 잘 맞히는 편이었는데 검증용 데이터로는 이 정도면 좀 오답률이 좀 높은 거긴 해요. 근데 이런 그 학습 성능은 데이터를 늘려서 해결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위에 거는 이제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정답수와 그다음에 오답수. 그리고 요거는 검증 데이터에 대한 정답수와 오답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트레인 밸류 카운트에 대해서 트루인 데이터 여기를 분리노로 줘야 되나? 트루 이렇게 하면은 100개가 오는 거고 페일스라고 하면 7개가 오는 거죠. 자,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을게요. 리절트 df는 데이터 프레임 성공이라고 할까요? 석세스는 리스트 열어서 트레인 밸류 카운트의 true 그 다음에 테스트 밸류 카운트의 true. 자, 이게 정답에 대한 수고요. 그 다음에 fail은 요거. 그 다음에 타입은 트레인과 테스트. 자, 이렇게 해서 리절트 df를 보면은 네, success 그리고 fail 개수가 각각 떨어지죠. 트레인 데이터에서는 100개 맞추고 7개 틀렸다.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39개 맞추고 7개 틀렸다. 타입을 앞에 써주는 게 더 나을래나? 자,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표는 만들어 봤고요.
sb.upload. 데이터는 result df고요. x는 result df.index로 걸게요. 그 다음에 y는 success. 자, tl.show, tl.close. 자, 0일 때 100개 맞추고 39개 맞추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자, 이게 지금 그 맞춘 거에 대한 비교죠. 어, 데이터 프레임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인덱스를 success와 fail로 놓고, df.to.bar. success, fail, success, fail. 인덱스를 success와 fail로 주고요. 그러면은 훈련에서는 train value count Z로 train value count의 fails.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는 test value count의 true fails. 네. 성공한 거. 훈련 데이터에서는 100개, 검증 데이터에서는 39개. 실패한 거, 실패한 게 훈련 데이터에선 7개, 검증 데이터에선 7개.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통째로 걸면은, 자, 성공한 거. 훈련 데이터에선 이만큼,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에선 이만큼. 그리고 실패한 거. 훈련 데이터에서 이만큼, 검증 데이터에서 이만큼. 얘를 전치로 걸어보면, 예. 훈련 데이터에서 성공. 똑같네. 야, 근데 지금 막대 그래프로 보니까 사실 이게 별로 크게 격차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롯, 야,
이게 막대 그래프로 하니까 이제 정량적인 비교라서 좀 마치 테스트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이 못 맞추는 것 못 맞추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못 맞추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좀 더 적합한 그래프는 이거를 비율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파이 그래프 두 개 띄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까 그 혼동행렬을 이제 시각화를 직접 하던지. 자, 그러면은 다시 피규어 AX1, AX2는 필점 서브플롯 1행 2열의 피그 사이즈는 20의 5. 리절트 DF의 프레임에 대해서 플롯점 파이. 리절트 DF의 테스트에 대해서 플롯점 파이. plt.show, plt.close. 너무 넓다, 그쵸? 자,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 같은 경우는 93.5%의 정답률이었고요.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의 경우는 84.8%의 정답률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성능을 끌어올릴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분류, 꼭 의학 분류가 아니고 일반적인 분류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성능도 만족할 만하다. 뭐, 그 정도로 이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올려야죠. 그 다음에, 자, 아까 이제 요거랑 이제 비교해 보기로 했던 게, 파일 하나 복사할게요. 아까 여기서 이상치 데이터를 드롭하고 넘어갔거든요. 드롭을 안 한 것도 한번 비교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DF에서 요 수치가 4만이 넘어가는 항목을 드롭하고서 DF2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코드를 주석으로 막아버리고 데이터셋을 분할할 때 DF가 아니라 DF로 가는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기로 했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주석으로 막으면 다른 코드도 바꿔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기 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df2를 내가 어떻게든 똑같이 만들어주면 이후 코드 안 바꿔도 되잖아요. df.copy. 정지 안 하고 그냥 복사해버리는 거죠. 그럼 밑에 코드 안 바꿔도 되겠죠. 응? 파일을 새로 만든 거라서 한 번도 시작한 적이 없는 파일이에요. 파일을 하나 복사해서 떴어요. 학습 쭉 진행하고 검증 정확도가 훨씬 떨어지네요. 정확도는 훨씬 떨어졌고 과적합은 더 많이 발생했고 쭉 밑에 보면은 실패율이 확 올라갔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그 4만이 넘는 수치가 이상치가 아니고 정상적인 데이터였다면
해당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가 더 필요해요. 내 건 갖다가 너무 적었어. 그러니까 데이터의 비율로 보더라도 걔는 정제하고 들어가는 게 맞았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제 안 한 거는 안 올릴게요. 정제한 것만 공식적인 답안으로 그 프리로 채택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전 여기까지고요. 뭐 식사 지금 가셔도 됩니다. 뭐 시간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뭐 하겠어. 그 식사 다녀오신 후에 요거 검토하실 시간을 1시간 정도 배정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또 다른 예제 한번 해봅시다. 아마 그 오후 내용은 오늘 안 끝날 것 같아요. 오후에는 전처리만 고작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이어서 얘기해보는 걸로 하죠. 자, 오전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